494번째의 폐활배차네. 분석해 본 두 개의 차선이 일단 분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지범자고 하나는 필발자죠. 자, 근데 필발자를 다시 분석을 하면 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필발물이하고 짓밟을 발자오고 활공자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짓밟을 발자요? 네. 그 다음에 짓밟을 발자는 다시 필발자오고 아니 걸을 발자오고 칠숫자. 몽둥이수라고 썼는데 칠숫자라고 한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두고 치는 행위야. 지금 손이 들어가 있잖아. 자, 제가 지금 이 글자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숫자로 나눠진다니까요. 네 개의 부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활공자야 뭐 활모에서 나온 글자죠. 활공자. 옛날 글자를 보면은 활이 시가 메어져 있는 것도 있고 풀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시가 풀어져 있는 형태가 오늘날 활공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공할 때 쓰는 글자죠. 공사할 때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칠숫자 또는 몽둥이 숫자라고 하는데 제가 부숫자 명칭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까지 써서 논문까지 쓸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합당한 명칭이 칠숫자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초의 부숫자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 뜻과 명칭을 갖다가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 몽둥이수라고 하는데 이게 손에 몽둥이 같은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몽둥이 들고 치는 행위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칠숫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걸을발이라고 하는 글자죠. 이게 옛날 분들은 필발머리 했는데 걸을발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요 글자는 걷는 것이 걸을발이 기분이 걷다는데 걷다가 뭐가 신체에 어떤 부위가 관련되어 있어요? 발 관련되어 있죠? 발은 무슨 자 얘기라고 했어요 그동안에요? 그치자 얘기라고 했죠? 그치자 옛날에 글자 이렇게 표현되죠? 그걸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 반대발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발이 합쳐져 가지고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걸을발자예요. 걸을발자. 두 발이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걷고 있는 모양 같은 표현 글자예요. 어렵지 않죠?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했어요. 이 글자 앞에서 몇 번째 했냐면은 274번째예요. 274년이니까 247번째. 이미 앞에서 설명이 한 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시 듣고 계신 거예요. 두 발이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걷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걸을발자. 그래서 두 발이 있고 그릇이 있고 제기 그릇이 있고 두 손이 이렇게 있는 데서 호전하면서 두 손이 빠지고 요것만 정리화돼서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제기 그릇을 두고 높은 데 오른다고 해서 오를 등자잖아요. 지금 두 발로 걸어서 오른다고 해서 오를 등자 이런 글자에서 쓰이는 글자가 걸을발자인데 그 걸을발자 기억을 하니까요. 이 글자는 집에 한쪽이 없는 집과 관련된 지범자예요. 명칭, 부수명칭 이걸 갖다가 210개의 부수명칭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이 이 글자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지범, 걸을발, 칠수, 활공 이거 다 명칭이 알고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자, 근데 분석을 했는데 활공자 빼고 요 글자인데 이 두 글자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른 발인데 쳐서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을 발자. 이게 짓밟을 발자. 그 짓밟을 발자가 여기서 다시 음역하면서 남은 글자 활공자죠. 활을 쏜다고 해서 쏠발자. 이게 쏠발자. 그래서 쐈는데 나가지 않으면 불발이 되는 거이고 100번 쐈는데 100번 맞으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이고 그렇지 않아요? 쏘는 행위 자체가 발사하는 거이고 발사.
근데 쏘게 되면 어떻게 돼? 쏘게 되면 이제 활이 앞을 향해서 펼쳐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앞을 향해서 나가는 상황. 그래서 거기서 펴다는 뜻이 나오면서 필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펴다, 피다 이런 뜻이 나오면서 본래 뜻은 솔발자예요. 솔발자. 왜?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짓밟을 발자가 음역화로고 활궁자 위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활을 갖다가 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를 필발자를 분석할 때 짓밟고 활궁자로 분석해요. 왜 이 글자가 음역화를 짜고 왜 이 글자가 뜻의 글자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야. 근데 그 글자가 다시 나눠보면 거듭발자고 칠수자가 합쳐진 거지. 자, 그래서요. 이제 이루어진 솔발자, 필발자가요. 다른 글자 구조에 도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 물 뿌릴 발자, 활발하다. 시들은 화초에다가 물 뿌려주면 활발하죠. 그 다음에 또 술될 발자, 발효할 때 쓰는 발자. 그런 게 또는 뭐 다스릴 발자, 손이 달라붙다. 다스리는데 그 부분은 반발하는 거죠. 이때는 전부 다 발이에요. 이때 전부 다 발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반대 상황이죠. 이게 니을자 입성자 니을자가 달라붙었는데 이 몸이 떨어지면서 니을자가 초과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몸 다시 이 니을자가 없어지면서 이 몸이 초과된다고 생각해봐. 이게 일단 발이 뭐가 돼서 팔이 될 수 있잖아요. 팔. 그렇죠? 미음, 비읍, 피읍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했지만 팔이 될 수 있는데 팔에서 니을자를 깬 대신에 이 몸이 추가되면 폐가 되는데 이건 좀 몸이 좀 더 변화가 되는데요. 폐까지 오고 폐. 필발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필발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이게 음의 발과 폐가 차이가 있다고 봐서 이것도 설명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필발자가 음역글자가 아니고 뜻의 글자로 설명한 책들이 또 많고 사람도 많은데 100% 장담하고 얘기하는데요. 필발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지금. 그래서 집이 한쪽이 허물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집이 한쪽이 허물어졌는데 집이 한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 못 사는 집 되잖아요. 그래서 폐활배자가 되는 거예요. 폐활배자. 폐가 할 때 쓴 글자. 자, 폐활배자에 대한 설명이요. 이 정도로만 할게. 자, 중요한 사항이 설문의자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설문의자에서도 보면 97페이지 보면 집이 무너진 것이다. 집이 한쪽이 저는 한쪽이 무너진다고 표현했지만요. 엄자의 뜻을 하고 필발자가 음이다 했잖아요. 지금. 그게 오늘날에 와가지고 음의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필발자가 음역한다는 걸 쉽게 알았던 거예요. 지금. 설문의자에서도 필발자가 음역글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밖에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 해서 사실을 알아두지 말고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주길육자네요. 도육하다 뭐 육시한다 뭐 할 때서 이런 육시할로 뭐 욕에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주길육자. 육시는 부관참시나 마찬가지. 부관참시는 거에 지금 죽은 사람 다시 죽이는 거야. 두 번 죽이는 거야. 육시가. 시신을 다시 죽이는 거야.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사람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죽이는 거야. 두 번 죽이는 것이 육시죠. 육시. 그리고 욕으로 써먹잖아. 이 육시알로면 하면서. 도륙하다 할 뜻이 육자다 이거예요. 죽일 육자. 자,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요걸 두 개로 나눠지네요. 그리고 요걸 따 다시 분석해 볼 수 있는 요걸 따고 요걸 따로도 분석이 되는 글자예요.
요 글자는 다시 인자하고 터럭삼자로 분석이 될 상황이네. 근데 인자가 오고 삼자가 오고 우자가 오고 과자가 오고 그리고 5개 부서로 확정인 글자는 이게야. 요 글자가 보면은 기두자 더하기 사람이자 더하기 터럭삼자 더하기 청과자로 합쳐진 글자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있죠. 여기에서 우자 인자가 맞는데 이것은 터럭삼자 아니고 그것의 형태로 보이지. 설문의자에서는 터럭삼자로 봤어. 그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하나의 문자로 봤지만 저는 달리 본다 이게 그것의 형태로 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식인데 이게 터럭삼으로 볼 수 있지만은 뭐냐면은 저는 소피 오줌을 넣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만의 문자학자들이 일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점 짧은 점 3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사람이 소피를 보고 있는 걸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인자고 터럭삼자고 말해가지고 요걸 뭐 숲 감고 거물진 뭐 흑이도 오고요. 또는 머리 늘어질 진이라고도 오고 머리숱이 수시를 어떻게 이렇게 써야 돼? 숲 감고 뭐 거물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머리 늘어질 진이라고도 해요. 일부 책에서는 머리 늘어질 진. 근데 숲 감고 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이게 터럭삼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것도 머리 늘어지도 사람의 머리털이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근데 고문자를 보면 이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머리털이 아니고 오줌 방울을 갖다가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견해는 저도 다른 문자학자들이 견해를 참고한 견해. 근데 다른 문자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정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문에서 그렇게 본 것뿐이야. 이렇게 설문이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 설문이 그대로 다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일단은 그 설문의 견해를 쫓아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건 분명하고 요 글자가 음역하라는 글자가 뭐 옥돌진자라든지 옥돌진자라든지 이 옥돌진자 어디 쓰이죠? 진수 뭐이죠 어디 쓰이죠? 진기명기 뭐 그런 데 쓰이지나요? 예, 맞아요. 사자성 가운데 뭐가 진수성찬이 진짜가 이 글자 아니던가? 진수성찬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지금 정확히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니까 나 언뜻 잘 안 떠오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진짜 있어요. 물을 진짜 남진의 진이라고 하지 마시고 물을 진짜 진짜를 떼요. 네. 또 홍역 진짜도 있어. 홍역 진짜. 그래도 머리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이게 뭐요 대상포진 뭐 할 때 쓴 글자라 이거예요. 발진 디프스 뭐 발진 뭐 할 때 쓴 글자. 그 다음에 조출진자도 있어요. 조출진자. 이 제가 우리 일상언어생활에서 안 쓰이면 교육대상으로 안 삼는다고 했잖아요. 조출진자가 쓰이진 말이 있기 때문에 쓰이는데 진즉했어야 된다 할 때 쓰는 이게 가장 최근에 알아낸 한자어야. 어떤 일을 진즉해야 된다 할 때 쓰는 진짜가 바로 이 글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한 3, 4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와, 이 글자 모르고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 근데 한 3, 4년 전에 진즉이라는 말이 한자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글자 알아둬야 되는구나 했다니까요. 가장 최근에 기억은 한자 이게 진즉. 조철진자. 진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사실은 이거 기술자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글자일 거예요. 이게 머리 늘어진다는 뜻의 글자예요. 머리 이 깃털이 비육에 늘어져 있는 상황 관련돼 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높이 날 글자
아니 제가 자꾸 집중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기타를 갖다가 늘어뜨리고 이 높이 나는 상황 관련돼서 높이 날류 또는 료 뭐 음이 류로도 익히고 료로도 익히고 뭐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잘 알아요. 지금 창과자고요. 창과자. 전차 같은 데에서 휘두르는 창이라고 했죠. 두 글자 중에 높이 날 류자가 음역화를 해서 류이 되면서 창을 휘둘러서 우리 별참자 같은 데서 여기에 도끼가 달린 창이에요. 여기 도끼 글자 썼죠? 이게 날 분이 도끼로 이렇게 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끼가 달린 창이에요. 그 도끼 전차 같은 데에서 도끼가 달린 창 같은 걸 휘둘러서 저 목을 베는 거예요. 별점자. 이게 별점자를 설문의자에서 거연례형으로 설명해놨거든요. 거연례형이 찢는 거지 도끼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설문의자가 잘못된, 저는 100% 설문의자가 잘못 설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별점자 전부 다 거연례형 설명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수레가자는 전차예요. 전차. 출지당 시대 이전까지는 수레가 전차전으로 쓰였어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운반하기 위한 수레가 아니야. 전차의 전차. 그 전차에 창을 든 사람 타는데 그 창이 도끼가 달린 창이었던 거야. 그걸 휘둘러서 저기 목을 베는 거죠. 근데 베는 상이가 죽이는 거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일 자 도육을 뜻입니다. 그런데 요 높이 날 요자가 요 또는 묘로 쓰는데 음역하는 글자가 쓸쓸할 요자가 있어요. 쓸쓸할 요자. 잘 쓰이는 말하지만 쓸쓸한 말을 적용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흑에서 오는데 그 적용하다를 뜻은 요자가 바로 이 요자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있죠.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데 제가 어려서 멱을 감고요. 1년 목욕을 여름에 다 한다니까. 내과에서는 계속 노는 거죠. 겨울에는 명절 딱 전에 한 번만 오고요. 그게 내과 이름 요천이야. 요천인데 거기에 풀들이 엽기라는 풀들이 그렇게 많아. 이게 엽기인데 채명이의 홈불에도 나와. 홈불에도 나는데 엽기 요자인데 요것을 꺾어가지고 이게 소나 염소들이 안 먹어요. 이게 독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 먹고 요것만 남아. 그래서 이것이 많이 보이거든 시골에 가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내과 이름 갖다가 제가 몇 감탄 내가 요천이라고 하거든요. 요천. 최근에 소설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저 강남의 어떤 빌딩에 딱 들어가니까 요것만 잔뜩 꺾어가지고 화분에다 딱 이렇게 화분에다 딱 도는데 깜짝 놀랐어. 보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 허들의 풀 관심도 안 주는 풀인데 이걸 잔뜩 배다가 화병에다 꽂아놨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데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그릇할 글자, 그릇될 글자. 그렇죠. 오리올 때 쓰는 그릇될 글자예요. 말을 잘못 되게 하는 거죠. 오리올 때 쓰는 이 쓸쓸할 글자. 료자가 있고 아음인 기억과 유성음인 리을자가 교환이 잘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바로 이렇게 쓰면 무리는 낙자라고 되죠. 지질 낙자, 기남유집 낙자, 그러죠? 낙자로 쓰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료가 교가 되는데 악유교자. 악유교자인데 이게 무슨 자예요?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달원이죠. 그러니까 악유를 갖다가 뭐예요? 요거 교가 되면서 요 글자에서 뜻이 악유가 되는데 악유가 고기로 만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고기인데 구체적인 뭐냐면 그렇죠. 소가죽이나 소힘줄 같은 걸 오랫동안 이 찬물 약한 물에다 끓이면은 그 악유로 바뀐대. 옛날 사람들이 악유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소 가죽이나 소 가죽이죠. 그 털을 제거한 가죽. 그다음에 힘줄이나 또는 민어 부레 같은 거 가지고도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민어 부레 같은 것도 많은데 주로 옛날에는 소 가죽 같은 걸 만들었어. 그래서 소 가죽이 고기 일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 쓰는데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높이나 일자인데 여기서도 음역하는 입술자 기역자를 붙여가지고 육이 되겠네요. 자, 죽일 일자에 대한 설명 충분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자, 죽일 일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공연장 제2장의 신춘하트를 살펴봤는데요. 뭐 간단히 읽고 넘어가 보면은 스승님께서 남영에게 남영도 공자의 제자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내쳐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법에 따라 죽음을 면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형의 딸을 갖다가 시집 보냈다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구절이 지금 공야전 3편 제3장인데요. 거기에는 신출한 자가 없어요. 그러죠? 네. 신출한 자가 없어가지고 막바로 문장풀이가 하는데 그 문장풀이가 공자께서 자친에 대해서 이르기를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이가 어디에 이를 취하겠는가 뭐 이런 사람을 이미 덕을 어디서 취하겠는가 뭐 그런 풀이를 해놨네요. 하여튼간 문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문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신경을 써보시기 바라고요. 공예장 제4장의 신출한 자를 살펴보는데 그 글자가 496번째 글자예요. 산호자예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소가 우도라는 섬이었고 제주도에 우도가 있었고 그 우도에서도 가장 깊었던 곳이 뭐냐면 서빈 해수욕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도에 가면 그거 신혼여행을 거기를 갔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가지고 그 우도를 가봤는데 그 우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진에서만 보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면 바다 물색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근데 그 해변이 산호 해변이에요. 산호 조각들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래알이 아니고 산호 알인데 그 한 알을 하나 보석처럼 여겨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그 버스가 그 당시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기사 양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서빈해수욕장에서 그 산호 알을 갖다가 하나도 갖고 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산호해수욕장이 있어. 그 산호해수욕장. 우리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면요, 거기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요 글자가 글자 구성에 분석해 보면요, 글자 구성은 바로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글자는 다시 요 글자가 쓰여지는데요. 요 글자는 자를 다시 무슨 자예요? 구수록자의 원래 형태죠. 구수록 뺀한데 저는 글자 속에서 원래는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임금왕자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을 찍은 것뿐이니까 이게 사실은 변형된 글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정형의 글자고 구술글자 이런 데에서 불구글자가 몇 개면서 이게 원래 정형된 형태가 돼야 이게 구술글자인데 근데 이 글자가 이 글자하고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임금왕자의 독경상에서 나온 글자예요. 독경상에서 나온 글자하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점을 찍어서 오늘날 쓰고 있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자 책을 쓸 때에 이 글자 설명할 때는 있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면 구수록자의 원래 형태 그렇게 표현해요. 구수록변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간 구슬처럼 여겨지는 산호를 뜻하면서 요게 오랑표라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래 뜻은 예꼬라고 하면 안 돼요. 예고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요걸 갖다 관현상태로 예수로 표현한다고
있다고 있어요. 명사 형태라고 있어요.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라는 말에 예를 이 말을 갖다 바꾸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요.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를 달리 바꾸면 옛날이었는데 그 예가 이게 옛날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연사 형태요. 이게 지나간 그런 의미일 뿐이야. 지나간 시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한자의 표기는 체언형 아니면 용언형인데 체언형이 명사 형태로 표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명사 형태로 표기해야죠. 명사 형태로. 그래서 요골자도 뭐예요? 예석이라고 해야지 예석이라고 하면 안 돼. 요골자도 뭐예요? 그렇죠. 예구라고 해야지 예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사전에 있죠. 옛날 사전에 제가 한자 사전이 많아가지고 옛날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거요. 예수로 표기된 사전이 없어. 근데 요즘에 나온 사전, 요즘에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예수로 이렇게 표기돼 있어.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변화되긴 돼 있는데 이 변화되는 것이 순기능을 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변화되는데 엮인 작용이 돼가지고 잘못 변화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오늘날 시중에 나온 책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표기다 손치더라도 사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요 시옷을 붙이는 이유가 경음화되는 걸 막기 위하거든. 이 고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꼬로 이렇게 익혀진단 말이야. 꼬로가 되지 않게 해서 시옷을 붙이면 고 해가지고 고로 익혀지는데 시옷이 없는 상태는 꼬로 익혀진단 말이야. 꼬가 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시옷을 붙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붙여서 해야지. 음이 띄어놨잖아 지금. 띄어놓으면 고음은 되는 거지. 무슨 붙여 읽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한자의 뜻과음은 띄어서 읽게 돼 있잖아. 띄어서 읽으면 꼬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서 읽으면서 경우가 안 일어난다고 꼬로 안 되게끔 한다고 해서 시옷을 붙여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고 가르치기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실은 잘못된 거야. 100% 장담하지만 시옷의 포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도 시옷 빼고 예에서 그렇게 대신 띄워서 읽어야 돼. 예에서 예구 예고 이렇게 띄워서 붙여서 읽지 마시고. 그리고 요글자가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되는데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도 더 간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형태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열십자가 아니에요. 열십자로 설명한 사람들이 설명에서 열십자로 설명되어 있을걸요. 이거 오늘날 쓰여진 자연이 열십자로 되어 있으니까 열십자로 설명한 사람들인데 열십자가 열이라는 게 성수가 많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입으로 전해진 옛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옛 이야기하고 관련된 없이 옛 일과 관련돼서 옛 일. 그 일이 뭐이냐? 잊혀지지 않는 옛 일. 전쟁이 전쟁. 죽음 관련된 일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 죽음 관련될 거이고 죽음이 밀접하게 일어난 거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과 관련있는데 전쟁에 사용된 도구가 자기를 막는 무기도 있고 상대를 해치는 무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살아왔다는 것은 막는 무기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요 열십자 형태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또 열십자가 아니야. 그렇죠. 방패야 방패. 이게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패하고 창이 모든 병장기를 뜻하는 병장기 용자 이것도 오랑캐라는 뜻으로 빌려서 오랑캐 용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딱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냐 요골자하고 요골자가 같은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골자하고 요골자가 서로 같은 글자니까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의학 용어를 만들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모양새를 보니까 방패 모양처럼 생기는 부르미셈이 있어. 그래서 그
명칭을 갖다가 방패 모양처럼 생긴 분비샘이라고 해가지고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게 세우면 이렇게 되는데 서양의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보면 서양 방패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갑상선이란 말이 내 갑이 방패와 관련된 말이에요. 갑상선의 성자 모양 성자야. 분비샘을 나타낸 성자에다가 방패 모양처럼 생긴 분비샘이다 이거예요. 이게 방패요. 방패 같은 걸 넣고 지나왔던 옛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몸을 보존했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방패 들고 다 거쳐서 싸우는 행위와 관련돼서 옛일 관련된 글자는 일고자가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일고자. 그리고 이게 죽음 관련돼 있잖아. 고인. 물골 내버릴 거다 하면 뭐예요? 죽인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죽음 관련돼.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요 글자고 요 글자가 통일이 되기도 하잖아. 중마고 올 때 쓰는 중마고 올 때 쓰는 고자를 갖다 굳이 요 글자를 갖다 쓰는데 요 글자고 요 글자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중마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앞에서 한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엉터리 설명들이 이게 문자가 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문자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들이 여러 가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파자를 해가지고 막 풀이려고 그래. 열십자로 막 해서. 그리고 표기도 잘못 해놓고. 그래놓고 무슨 특별한 한자 선생이 그냥 떠버리고 있고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저 한자 설명한 사람들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런 글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자, 이 애고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많지만요. 여기서는 호로밖에 쓰면서요. 요 글자가 고기역자가 변화된 육자로 해요. 그러니까 뜻이 고기와 관련되는데 그 고기가 뭐냐면 턱 밑살이요. 소 같은 짐승 들으면 턱 밑이 축 늘어진 거 있고 사람도 저 살만 찌신 분들 보면 턱 밑에 턱 밑살 또 하나 있잖아요. 원래 턱 밑살 호자인데 오랑캐랑 그래서 쓴 것뿐이야. 그 호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하면서 구슬처럼 기억이 여기든 산호를 뜻하는 상호자가 된 거죠.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글자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497번째예요. 호련연자예요. 자, 호련이라는 것이 그릇의 일종인데 옛날 화려하게 만든 이 그릇의 일종 관련돼 있어요. 두 개 다소인데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오고 이을연자 이따 연자가 이렇게 달려붙었죠. 이렇게요. 이 구슬옥처럼 여겨진 구슬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호련을 나타냈고요. 이 글자에 의해서요. 음이 일련이 된 글자죠. 자, 이 글자는 다시 두 개 다소로 이렇게 나는데 수레가 어떤 수레차 책받침이 이렇게 잘 붙이죠. 책받침은 무슨 자가 바뀐 글자라고요? 시험시험 갈착자가 바뀐 글자죠. 네. 시험자 간략히 쓴 글자고 시험시험 갈착자는 다시 두 개 다소로 나눠줄 수 있죠. 요 글자는 이 글자의 변형이니까 결국 다 부수자 이건 발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사거리 모에서 나온 글자가 단위일 텐데 그 반쪽이죠. 반쪽. 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발과 길이 있어요. 발이 왔다 갔다 이 길에 수레가 쭉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근데 이 수레가 오늘날 수레 그러면은 사람들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또는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수레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운반하기 위한 수레가 아니고 전차로서의 수레예요. 전차. 전차.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 쓰기 때문에 군사군자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군사군자. 아까 하면서 벨참자. 전차에 도끼가 달린 창을 들고 탄다고 했잖아요.
장기판에 초평항우하고 항고적 유방이 싸운 걸 노래화시킨 것이 하나는 말이 초고 파란 거 초고요. 이게 초평항우를 나타낸 거죠. 이것은 항고적 유방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 이거 궁이라고 하는데 그 양쪽 끝에 보면 노예지에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차예요. 차. 말이 있어요. 차포 떼고 둔다 할 때 쓰는 차. 그 차가 뭐예요? 전차로서의 차이란 말이에요. 전차로서의 차가. 이 전차가 다닐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야. 탱크 한 대 다니는 거 봤어요? 탱크 한 대 다니는 거 안 봤죠? 주로 여러 대가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리배자에도 안일비자가 배가 되면서 무리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무리배자. 그 무리장가 그러니까 옛날 천자들이 전쟁이 통할 때 천승지국, 만승지국 이런 말들이 제후들이 천승지국이고 만승지국 무리지어서 지금 만대가 지금 전차가 나가고 있잖아. 천자는 만승지국, 만대 전차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배자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차예요 지금 이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나와요. 많은 걸 몇 개를 줄인다고요? 세 개를 줄여요. 그래서 전차 세 개가 이렇게 많은 전차가 나가는데 많은 전차가 나가면 땅이 쿵쿵쿵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릴 갱자도 이것도 뭐예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운반한다고 치면 한 대도 가고 두 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땅이 울리나요? 많은 차들이 울리고 이런 것들이 차가 다 전차로서의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배자 울리경자들이 많은 전차인데 쭉 이어서 가잖아요. 이어서 사람이 다녀야 될 길에 발로 다녀야 될 길에 쭉 이어서 다니잖아요. 그게 이 전차가 쭉 이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갖다가. 그래서 이울연차, 이따울연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관련 연결 할 때 쓰는 글자, 일련 번호 이럴 때 쓰이는 글자가 번호 글자 아니에요?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번호. 그리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초도가 달라붙으면은 연은 연인데, 그렇죠. 이 연꽃 연자가 되죠. 식물 가운데 연꽃이요. 연꽃, 목련 할 때 쓰이는 글자, 홍련, 백련 할 때 쓰이는 글자. 연꽃이 피어 있는 곳은 그러면 연지가 되겠죠. 연지, 연꽃 연자 못지자예요. 근데 지를 써가지고 못을 써. 그러면 그게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연못. 연지가 달리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못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연꽃이 있어야 돼. 근데 연꽃도 없는데 연못이라고 하거든. 그냥 못이라고 해야 돼. 연꽃이 없으면. 깊은 산속 어쩌고 연못 속에 뭐가 어쩌고저쩌고인데 깊은 산 속에 물이 깨끗하게 있어요. 그게 연못도 아니잖아. 샘이잖아 샘. 샘이 무슨 연꽃이 피냐고. 그리고 샘은 저절로 물이 솟아나온 거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야. 물이 일정한 부분 걸려 있기는 그건 참. 자, 연꽃 연자처럼요. 외쳐올 때 이것도 연이 음역하는데 구슬처럼 기억에 의지는 재료로 만든 그릇의 일종의 호렌연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호렌연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 더 굳이 설명한다고 좀 연어연자가 있네요. 그 연어연자. 연어요? 연어. 물고기에다 달라붙었잖아. 그냥 앞에 나오면 궁금한데서 이용령이니까. 연과 관련돼가지고 연문이겠지만 수련 있죠, 수련. 수련의 숫자를 갖다가 물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 유동현 선생님이 제대로 얘기했는데 졸 숫자. 깜짝 놀랄 때 졸 숫자. 수면할 때 쓰는 글자. 수련의 숫자가 수국의 숫자는 물 숫자가 맞아. 수국의 숫자는 물 숫자가 맞거든요. 근데 수련의 숫자는 물에서 연꽃이 피니까 물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졸 숫자예요. 왜 졸 숫자를 쓰냐면 이게
조수자 눈을 졸는다는 건 눈을 감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꽃보리가 오므려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해. 이게 해가 뜨기 전에 꽃이 피었다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활동할 때 내가 해 뜰 때 아니에요? 해 뜰 때 막 이게 꽃봉으로 오므고 있어. 사람이 저럴 때 눈 감은 것처럼. 그래서 이 조수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그래서 맨날 수련만 보면은 저거 꽃이 피어 있나 안 피어 있나 그거 한전사는 병비야. 다음에 핀다는 얘기는. 그렇죠. 해가 없을 때 피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나도 피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하도 계량종 품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수국은 물을 좋아해서 물수자 쓴 거 맞아요. 하여튼간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알아둬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뒷장으로 넘겨보니까요. 뒷장에는 공예장 5장이 10주한테 가는데 그러기 전에요. 문장이 나와 있네요. 문장을 설명을 읽어보는데 자공이 물어 말했다. 산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자공이 말했다. 어떤 그릇입니까? 그러니까 코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자. 뭐 문장이 간단해서 이것도 뭐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예장 공예장 빛의 5장의 10주한테나 살펴보는데요. 재주 있을 명자예요. 이 재주 있을 명자가 오늘날 우리가 익히 쓰이는 말 가운데 이 글자를 쓰고 있는 글자 말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 공부하신 분들은 입자사무, 손자사무 해가지고 손자사무 가운데 나한테 손에 드는 세 가지 뭐죠? 우편령이라고 해가지고 우편벽, 우선유, 편령 해가지고 말 잘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갖다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 뭐 이런 말에 손자 사무에 한 사람을 치는 우편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일상어른 생활 속에서는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우편벽 그 다음에 선유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찾아보시기 바라고. 재주 있을 명자인데 요 글자가 문짝자들이 좀 설명이 좀 논란이 없잖아 있는 글자예요. 일단 설문예자에서는요. 설문예자에서는 뭐 공교일교자, 아침할 천자, 높을고자, 재주있다서 그러니까 뜻이 이제 재주있다는 뜻이 됐겠죠.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풀리는데 이 글자를 뭐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삶의 자에서 이렇게 풀이했어요.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뭐냐면 종뭐가 또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이죠. 이렇게 같은 표현인데 대신에 종 무엇을 갖다가 이것에 생략된 형태. 이제 거꾸로 썼네요. 제가 처음에 엎혀 쓰다가 뭔가 이상했다니까요. 신자의 생략된 형태. 그냥 이게 신은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해야 될 걸, 요 신자의 생략된 형태다 이거예요. 그게 요 신자의 생략된 형태가 바로 이제 이거이죠, 이거. 요 두 개, 요 핵이 생략됐다고 본 거죠. 신자에서 요것이 생략됐다고 본 거죠. 요 핵을 갖다가 요 핵하고 바꿔서 표현을 해.
원래 말씀원자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원자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보다 이해로 쓴 게 맞는 거라고. 차라리 말씀문자 옛날 글자 보면은 입이 있고 혀가 있는데 그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발음되고 거기에 가입된 핵이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요 형태에서 말씀문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핵이 바로 이 핵 중에 맞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미들신이라는 글자인데 미들신자는 요 핵이 생략된 형태가 여기다 요거에서 이거예요. 요거에서 신자의 생략된 형태고 그다음 개진요자가 그것이 요거죠. 요골자의 뜻을 따랐고 이 신자의 생략된 요골자의 뜻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그러면 결국 생략됐다고 손치더라도 믿을 신자고 개진요자가 뜻의 인형을 준 글자로 본 거죠 이게요. 근데 오늘날 문자학자들은 있죠. 문자학자들은 요 견해 말고 또 다른 견해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자 패턴으로 가면은 이 패턴이죠. 종, 여, 그 다음에 그냥 신자의 생략된 형태로 보지 않고 이걸 어진이자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음역글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기서 하고 또 제가 왔을 때는 있죠. 제가 30년 동안 30년 넘게 문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종, 여기 다 여기까지는 다 같은 패턴이 저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보냐면요. 요 글자 이체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망할 망자에서 이것이 형역된 형태로 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생자를 더 붙여야 되는구나. 복잡한 글자입니다. 복잡한 글자인데 일단 요 설명이다 요 견해보다는 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제 책에도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요 글자 때문에요. 요 글자 때문에 요 글자가 이 글자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요 글자에 요 망할망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망할망자의 생략된 형태. 그러니까 요걸 다시 보면은 인자하고 망할망자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인자하고 망할망자인데 결국 계집녀, 사람인, 망할망자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망령되게 말이 맞는 상황. 사람이 망령되게 말이 맞는데 그 사람이 여자인 거지. 이제 제풀이는 요렇게 보기도 오고 또는 여기서는 요글자가 음역글자로 봤기 때문에 인이 결국 0까지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 상황인데 이건 또 이런 상황이에요. 이체자가 이런 이체자도 있어요. 이렇게요. 편안한 형태로 쓰는 이체자가. 그게 뭐가 좀 더 연구가 필요가 정확히는 한데 저는 근데 요것만큼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계집여자에 의해서 뜻이 분명한 만큼 분명한데 그 여자가 말이 맞는 상황 관련되는데 이제 뜻 자체는 좀 긍정적인 뜻으로 풀리는데 보통 그 아침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아침하다는 것으로 많이 쓰는 아침마를 있겠죠. 예. 그리고 여자가 좀뭐 베갯머리 송사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그냥 그걸 좋게 이제 여기서 뜻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아침에 말이 많은 아침의 말을 갖다가 재주 있게 하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이게 재주 있게 아침 말을 하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 글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가 옳은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선생님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요. 뭐가 합당한 쪽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쪽으로 설명을 비밀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연구 글자를 조금 밀어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마그너자니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마그너자는요. 다음 시간에 넘겨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 뭐 오랫동안요 수업을 하다가